안녕하세요. 저는 버려질 수도 있는 물건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물건은 물론 사람도 얼마든지 단점을 보완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살다 보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흔히들 재활용도 불가능한 인간이라고 하죠. 저는 오늘 재활용도 포기한 저희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서울에서 차로 6시간 걸리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어요. 도시 사람들은 잘 모르는 시골만의 정겨운 생활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다 아는 사이라 지나다닐 때마다 인사하기 바빴고, 동네 슈퍼에 가면 슈퍼 아주머니가 예쁘다고 간식 하나씩 서비스로 더 주시기도 했어요. 서로 맛있는 반찬을 하면 이웃집이랑 나눠 먹기도 하고 정말 정이 넘치는 생활이었죠. 특히 저희 엄마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되게 많으셨어요. 저희 엄만 바느질을 진짜 잘하셨는데 뜯어진 옷도 티가 하나도 안 나게 수선을 해주셨거든요. 이웃 할머니들도 가끔씩 저희 엄마한테 부탁을 하시곤 했어요. 수영 엄마, 혹시 시간 날 때 이것 좀 꿰매줄 수 있을까? 아이, 나도 학년에 바늘에 실도 척척 끼우고 했었는데 이젠 돋보기를 써도 영 안 보이더라고. 아무래도 저희 엄만 손재주를 타고나신 것 같았어요. 어디서 전문으로 배운 것도 아닌데 정말 꼼꼼하게 잘하셨거든요. 그렇게 시골 생활을 하다가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저희 가족은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일자리가 많은 서울에서 일해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후 저희 아빠는 폐기물 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고 엄만 작은 수선집을 차리셨어요. 아빠는 맨날 퇴근하고 오면 피곤하다며 술을 드시더라고요. 아유, 서울 생활 만만치가 않네. 그나저나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해서 아빠 좀 호강시켜줘라. 나도 남들처럼 편하게 좀 살아보자. 아빤 일이 너무 힘드셨는지 농담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래서 저랑 여동생은 명문대까지는 아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둘 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대학생 때 하루는 동생이랑 같이 엄마네 수선집에 놀러 갔는데 엄마가 너무 바빠 보이시는 거예요. 스케치북에 무슨 그림을 그리면서 열심히 고민을 하고 계시길래 뭐 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어떤 손님이 다 낡은 청가방을 나보고 리폼해달라고 하더라고. 내가 수선은 많이 해봤지 리폼은 한 번도 안 해봤잖니. 그런데 손님 가방을 망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예쁘게 하려고 고민 중이었지. 저는 수선집에서 리폼도 하는 건 줄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의 총무과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 오신 엄마가 싱글벙글 하시길래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오늘 우리 수선집에 유명 연예인이 왔다 갔지 뭐니. 최근에 리폼해달라는 손님이 많아져서 안 그래도 정신이 없었는데 연예인까지 와서 리폼을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무슨 유명한 디자이너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 그렇게 엄마도 너무 바빴고 저도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30대 초반에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정말 듬직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플 땐 죽도 끓여서 갖다 주고 약국에서 약을 사다가 저한테 먹여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겨울에도 제가 조금만 추워 보이면 자기 목도리를 둘러주고 지퍼를 꽁꽁 닫아주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나를 많이 챙겨주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나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랑 누나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었거든. 그래서 나도 그거 보고 똑같이 배운 거야. 저는 이렇게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과 가정을 꾸리면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에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예비 시모가 아들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재덕이가 우리 집안의 보물이에요. 보물.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좋아서
어찌나 예뻤는지 아주 말도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한다니까 내 마음이 기쁘면서도 허전하네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의 큰 누나도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예비 옳게 내 동생이랑 결혼하면 손 많이 갈 거예요. 오죽하면 옛날엔 우리 엄마가 내 동생한테 밥까지 다 떠다 바쳤다니까요. 저는 그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워낙에 예쁨 받고 자란 막내라 아직까지 어린아이로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죠. 그 이후에 남편이 저희 집에도 인사를 하러 왔는데 남편이 워낙 싹싹해서 저희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랑 남편은 친정 근처에 신혼집을 얻어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은 생각했던 것처럼 너무 행복했습니다. 남편이랑 저랑 둘 다 직장을 다니니까 집안일도 같이 하고 서로 배려하며 지냈어요. 게다가 시댁 식구들이 참 정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땐 시모가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저희 집에 오셔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새아가, 이거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인데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니까 식사 때마다 잘 챙겨서 먹어라. 시부모님뿐 아니라 형님들도 저한테 전화해서 안부를 자주 물으시더군요. 옳게, 별일 없지? 내 동생 결혼 생활하면서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올케가 잔소리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좀 예뻐해줘. 시댁 식구들이 저보단 남편 걱정을 훨씬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관심을 준다는 것 자체가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정말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결혼 생활처럼 저희 엄마가 운영하시는 수선집도 나날이 잘 돼가더군요. 이제는 수선집이라기보단 리폼 전문집이 되어버렸어요. 한 번은 주말에 혼자 엄마를 보러 수선집에 갔습니다. 엄마, 나 왔어요. 나 오늘 하루 종일 엄마 옆에 붙어 있을 거니까 귀찮다고 하지 마요. 그렇게 저는 엄마 옆에서 엄마가 일하는 걸 계속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2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떤 남자 손님이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찾아왔는데 목소리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얼굴을 보니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은 거예요. 어머, 혹시 개그맨 아니세요? 그러자 그 사람이 처음엔 당황하더니 마스크를 살짝 내려 얼굴을 보여주고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맞아요. 저 여기 단골이거든요. 여기 사장님이 기성품이랑 다르게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주시니까 너무 좋아서 자주 오고 있어요. 사장님 실력이 웬만한 유명 디자이너 뺨치거든요. 그날 그 개그맨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너무 신기한 마음에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 우리 엄마 인기 장난 아니네. 연예인들까지 오고 엄마 진짜 좋겠다. 좋기는 무슨. 요즘에 돈이 좀 잘 벌리니까 네 아빠가 맨날 회사 때려치고 싶다고 하더라. 어제도 자꾸 나보고 돈을 달라고 하는데 아주 지긋지긋해 죽겠어. 저희 아빠는 예전엔 안 그러시더니 요즘 들어 자꾸 엄마한테 돈 타령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였습니다. 갑자기 시모한테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다짜고짜 저한테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예, 너 왜 밥 사진 안 보내니? 네? 무슨 밥 사진이요? 우리 아들 밥 차려주는 사진 말이야. 내가 직접 반찬까지 만들어서 갖다 줬으면 제대로 먹이고 있는지 매일매일 사진으로 찍어서 나한테 확인받아야 되는 거 아니니? 아무리 내가 말을 안 했어도 그런 거 눈치로 다 알아야지. 어머님, 제가 무슨 어린이집 선생님인 줄 아세요? 무슨 남편 밥 사진을 찍어서 어머님한테 보내요. 어머님이 주신 반찬으로 저랑 그이랑 둘 다 잘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은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시모한테 전화해서 그러지 말라고 좋게 좋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한 지 1년이 좀 안 됐을 때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임신 소식을 들은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시모는 들어오자마자 저는 안중에도 없고 바로 남편의 손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 많았다.
우리 집안 대를 잇느라 정말 고생했어. 세상에 임신한 건 전데 고생해도 제가 더 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아들을 예뻐한다지만 너무 아들밖에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시댁 식구들이 남편만 감싸고 도는 것 때문에 짜증이 날 때가 있었지만 그땐 그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 더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제가 임신 3개월이 넘어갔을 때부터 엄마가 가끔씩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수영아, 아휴, 나 진짜 네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저번부터 경마에 푹 빠져가지고 얼마 전까진 글쎄 회사까지 그만둬버렸어. 그놈의 경마장에서 노름하는 것 때문에 맨날 나한테 돈 달라고만 하고 아주 속상해 죽겠다. 저희 아빤 엄마가 돈을 잘 벌기 시작하자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노름에 빠지게 되셨어요. 제가 몇 번이나 아빠한테 전화해서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고 화를 내봤지만 전혀 듣질 않으시더라고요. 그 후 저는 아들을 낳고 애를 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에 돌아갔더니 제 자리가 없어졌더라고요. 역시 대한민국에선 애 낳고 살기 힘들다더니 역시나 이런 게 현실이었더군요.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가 운영하시는 수선집에서 일을 배우게 되었어요. 엄마가 요즘에 예약이 너무 많아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금방금방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 후 저는 엄마랑 같이 수선집에서 일을 하며 둘째 딸도 낳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만 원래 건물에 세를 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돈을 많이 벌어 수선집이 있던 2층 건물을 아예 구입하게 되었어요. 마침 그게 매물로 나와 있었거든요. 이 건물이 그렇게 멋있고 좋은 건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한텐 정말 소중한 곳이야. 내가 서울에 올라와서 여기서 작게 자리 잡아 좋은 기운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잖니. 날 이렇게 잘 되게 해준 건물이니 내가 아예 여기서 눌러앉아 장사하련다. 그런데 엄마가 아예 건물주가 되시자 저희 아빤 돈에 눈이 멀어 돌변하시더군요.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수선집에 와서 돈 달라고 깽판을 치는 바람에 엄마가 억지로 5만 원짜리 한두 장 쥐어주고 내보내곤 했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수선집에 출근했는데 안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 엄마가 너덜너덜해진 명품 가방을 손에 들고 아빠한테 소리를 지르고 계시더군요. 당신 진짜 미쳤어? 이거 손님이 맡긴 명품 가방인데 마음대로 가위로 잘라버리면 어떡해? 이게 얼마짜린 줄이나 알아? 당신은 남편보다 손님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돈 달라고 할 때 줬어야지. 당신이 끝까지 돈 못 준다고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집에 있는 물건들도 싹 다 갖다 팔고 집담보로 대출받아서 써버리면 그만이야. 뭐라고? 당신 진짜 정신이 나갔구나. 노름에 빠져가지고 가족이고 뭐고 아예 눈에 뵈지도 않는 거지? 나 이렇게 못 살아. 어차피 우리 애들 다 커서 결혼도 했고 나도 내 능력으로 돈 버는데 당신한테 휘둘리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나 당신이 우리 집안 거덜내는 거 못 보니까 나랑 이혼해. 이혼하고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경마장에 가서 살아. 알겠어? 결국 저희 엄만 아빠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음씨가 착한 저희 엄만 아빠가 불쌍하다면서 재산 분할까지 해주더군요. 저도 아빠 때문에 이 꼴이 난 지가 오래라 엄마의 이혼을 응원해줬답니다. 그 이후 엄만 이제 수선집이 아니라 아예 리폼 전문 회사를 차려서 운영하기 시작하셨어요. 직원도 여러 명 두고 엄청 잘 됐습니다. 저 역시도 일한 지 몇 년 되다 보니 어느새 베테랑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저희 애들도 어느새 커서 큰애가 벌써 7살이 되었네요. 그런데 그때쯤 직장을 잘 다니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나 회사 그만두고 사업하려고. 사실 내가 예전부터 구상하던 사업이 하나 있거든. 뭐? 갑자기 무슨 사업이야? 당신 지금 다니는 직장 안정적이고 연봉도 높은데 왜 그런 위험한 도전하려고 그래? 그리고 사업은 뭐 아무나 해? 사업도 다 자금이 있어야 하는 건데 무슨 돈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모은 돈에다가
아파트 담보대출이라도 받으면 되잖아. 내가 진짜 이거 잘 될 자신이 있어서 그래. 물론 지금 다니는 직장도 좋지만 사업해서 더 잘 되면 당신이랑 우리 애들도 좋은 거잖아. 저는 불안한 마음에 계속 사업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절대 고집을 꺾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남편 말대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지 초반부터 어디서 투자를 잘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만 조금 힘들다가 금방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말했지? 내가 무조건 잘 될 거라고 했잖아. 당신이 계속 반대해서 못했으면 어쩔 뻔했어. 제가 반대를 하긴 했지만 막상 남편 사업이 잘 되자 마음이 놓이더군요. 그래서 그때부턴 남편의 사업을 응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도 그렇고 왜 사람이 돈이 생기면 변하는 걸까요? 남편은 사업에서 큰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전에 다정하던 모습이 싹 없어지고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맨날 미팅이 있다면서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저희 애들한테도 관심이 없었어요. 한 번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신, 아까 우리 하준이가 학교에서 그림 그려서 상 받았다고 자랑했는데 그걸 꼭 그렇게 반응해야겠어? 칭찬이라도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내가 뭘. 원래 초등학교 땐 애들 자신감 가지라고 이상 저상 다 퍼주는 거야.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칭찬까지 해. 큰 상이든 작은 상이든 자기 자식이 잘했으면 칭찬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심드렁하게 반응하는 바람에 우리 하준이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그리고 당신 솔직히 애들한테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야? 당신 우리 하준이 학교에서 몇 반인지도 모르지? 우리 하람이가 어느 유치원 다니는지는 알긴 알아? 남편은 저희 큰애 생일 때도 술 먹고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우리끼리 케이크를 사서 생일을 축하했는데 저희 큰애가 아빠는 왜 없냐면서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새벽에 들어온 남편한테 따지니까 남편이 이러더군요. 뭐야, 오늘 하준이 생일이었어? 아니, 일하다 보면 바빠서 까먹을 수도 있지. 왜 그거 가지고 난리야? 어차피 내년에도 또 돌아오는 생일인데 그때 챙기면 되잖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얼마 후 남편 생일 때도 똑같이 당해보라고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선 이러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 아들 생일인데 미역국은 잘 끓여줬니? 우리 아들 한우밖에 안 먹는 거 알지? 미역국 끓일 때 꼭 수입산 말고 한우 넣고 끓여라. 어머님, 그 인간 자기 아들 생일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식 생일도 안 챙기는 사람을 뭐가 예쁘다고 제가 한우까지 사서 생일상을 차려줘요? 뭐야? 그래서 너 내 아들한테 미역국 하나도 안 끓여줬다 이거니? 내가 여태까지 내 아들 생일 때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생일상을 차려줬었는데 네가 감히 내 아들을 그딴 식으로 대접해? 그럼 어머님이 데려가서 상다리 휘어지게 생일상 차려주시지 그러셨어요. 어차피 그 인간 지 생일인데도 가족들이랑 보내기는커녕 밖에서 술 마시느라 정신 없거든요. 지금 시간 12시가 다 돼가는데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왔다고요. 남편도 남편인데 시모까지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열불이 나더군요. 그런데 한 번은 명절 때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제 옷차림을 보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넌 하고 다니는 꼬라지가 구질구질하게 그게 뭐니? 명색이 잘 나가는 회사 대표 사모님인데 그 수준에 맞게 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하긴 너 같은 수선집 딸내미가 사모님 자리에 가당키나 하니? 그러자 큰 신우도 저한테 이러더군요. 그래 옳게. 지금부터 좀 신경 쓰고 관리해. 내 동생 정도면 여자들이 줄을 설 텐데 그러다가 남편 뺏겨. 뺏어가려면 뺏어가라고 하세요. 뺏는다고 뺏기는 인간이랑은 저도 같이 안 살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든 이러쿵저러쿵 하지 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 저랑 저희 엄마 직업도 무시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또 술에 취해 들어왔길래 남편이 벗어놓은 옷을 정리하는데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어떤 명함이 나오더군요. 딱 봐도 이상해 보이길래 전화를 해보니까 룸살롱 여자 실장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다음날 일어난 남편한테 따졌습니다. 당신 똑똑히 들어? 한 번만 더 이딴 거 들락날락거리면 나랑 당장 이혼이야. 알겠어? 남편은 제 앞에선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여 놓고 그걸 시모한테 일렀나 봐요.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선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이혼한다고 협박해? 남자가 일하다 보면 그런 데 갈 수도 있는 거지. 이해심이 그렇게 부족해서야 사모님 노릇 하겠니? 누가 사모님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돈 적게 벌어와도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더 좋아요. 가족은 안중에도 없고 맨날 여자 끼고 술 먹는 남편은 필요 없다고요. 안 그래도 남편 때문에 너무 속이 터졌는데 그것보다 더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부터 저희 엄마가 몸이 안 좋아 보이셨거든요. 자꾸만 피곤해하시고 밥도 잘 안 드시길래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병원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맨날 소화도 안 된다고 하시고 안색도 안 좋잖아요. 아이고, 병원은 무슨, 그냥 약 먹고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요즘에 예약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힘이 좀 붙이네. 손님이 너무 많아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가 봐. 저는 엄마가 피곤하다고 하실 때마다 매번 먼저 들어가서 쉬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루씩 쉬다 나오시면 조금 괜찮아 보이시길래 그때까진 그냥 엄마 말처럼 과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출근했는데 그날따라 엄마 얼굴이 너무 노란 거예요. 엄마, 이거 황달 아니에요? 얼굴색도 그렇고 이 손도 그렇고 딱 봐도 황달 같은데? 또 약 먹고 괜찮다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랑 병원 가요. 예약 들어온 거 내가 어떻게든 처리할 테니까 얼른 병원 가자고요. 그렇게 저는 싫다는 엄마를 억지로 끌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말았어요. 저희 엄마가 담도암 말기시라는 겁니다. 게다가 의사 말이 앞으로 살 날이 길어야 6개월이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엄마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엄마는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거의 저 혼자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희 엄마가 아프다는데도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엄마한테 밥도 챙겨드리고 병원에도 모시고 갔습니다. 엄마, 입맛 없다고 하지 마시고 이 죽 좀 드셔보세요. 잘 드셔야 치료도 더 잘 받죠. 아이고, 어차피 살 날이 6개월밖에 없다는데 뭐하러 힘들게 이렇게 하니? 난 괜찮으니까 넌 좀 들어가서 쉬어라. 나 없이 너 혼자 직원 데리고 일하느라 힘들지 않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다고 꼭 6개월만 살라는 법이 어딨어요. 나 엄마 꼭 낫게 할 거니까 제발 투정 부리지 말고 제 말 좀 들으세요. 몇 년 전에 결혼한 제 여동생도 틈날 때마다 집에 와서 엄마를 돌봤습니다. 저는 제발 저희 엄마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투병 생활을 한 지 3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그날도 남편이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자다가 갑자기 잠꼬대를 하는 겁니다. 예림아, 예림아. 남편 입에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여자 이름이 나오더군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 휴대폰 잠금이 지문 인식이라 남편 손가락을 갖다 대니까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문자 내역을 보니 정말 가관도 아니더군요. 다시는 유흥업소에 가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남편이 유흥업소 여종업원이랑 문자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대표 오빠, 언제 오세요? 보고 싶어 죽겠는데. 나 당분간 못 가. 나 너네 가게 가는 거 마누라한테 들켰단 말이야. 또 갔다가 들키면 나 완전 죽어. 으이구, 마누라도 무서워하면서 어떻게 직원들을 관리하려고 그래요. 오빤 잘 나가는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그것밖에 안 돼요? 당연히 아니지. 방금 전에 한 말은 그냥 농담이야, 농담. 나 오늘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나 가면 예림이 네가 잘해주는 거지? 계속 문자를 읽어보니 남편은 그 유흥업소를 3일 연속으로 갔더군요. 게다가 술값도 후불로 냈는지
그 여자한테서 이런 문자도 와 있었어요. 오빠, 어제 술값 380만 원 나왔어요. 원래 우리 가게 외상은 안 되는데 오빠가 단골 손님이니까 특별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우리 가게 계좌로 입금해요. 아무리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잘 번다지만 이런 곳에 흥청망청 쓰는 걸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잠에서 깬 남편한테 이렇게 따졌어요. 당신 예림이라는 애 알지? 걔가 당신 애인이야? 얼마나 걔를 좋아하면 자면서도 그 이름이 나올까? 뭐? 예림이? 당신이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긴. 내가 방금 말했잖아. 당신이 자면서 그 여자 이름을 불렀다니까? 당신 내가 저번에 분명히 말했지? 그런데 또 가면 이혼이라고 얘기했지? 여보, 나 진짜 딱 한 번 간 거야. 하도 오라고 하길래 그냥 딱 한 번 가서 술 팔아주고 온 거라고. 거짓말 하지 마. 당신 한 번이 아니라 3일 연속으로 갔던데 뭘. 그리고 3일 동안 술값을 1,000만 원 넘게 썼더라. 당신은 1,000만 원이 껌값이야? 그 돈이면 우리 애들 학원이라도 더 좋은 데 보내고 맛있는 거라도 훨씬 많이 사줄 수 있는데 그런 큰 돈을 술집 여자들이랑 노느라 날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앞으로 진짜 안 가면 되잖아. 됐어. 당신 지난번에도 그렇게 안 간다고 해놓고 이번에 또 간 거잖아. 그런데 내가 그 약속을 어떻게 믿어? 난 너같이 가족도 생각 안 하고 자기 혼자 즐기는 데 빠진 인간하고 못 살아. 그러니까 이혼해. 당장 이혼하자고. 하지만 남편은 계속 저 없이 못 산다면서 이혼을 못 해준다고 하더군요. 마음 같아선 당장 이혼 소송이라도 걸고 싶었는데 당시 저희 엄마도 너무 아프시고 수선집도 저 혼자 관리해야 하다 보니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치료를 잘 받고 계시던 저희 엄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수영아, 나 이제 이 힘든 치료 그만 받고 싶구나. 병원 냄새도 너무 지겹고 치료받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워. 나 그냥 남은 기간 동안은 여행이나 하면서 편하게 지내고 싶다.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게 해다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엄마를 보고 너무 속상해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고향에 가면 추억도 되살리고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엄마를 모시고 고향에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나 엄마 모시고 고향에 일주일 동안 여행 갔다 오기로 했어. 엄마가 여행 가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나 없는 동안 우리 애들 좀 잘 보고 있어. 그런데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로 한 당일 남편은 자기 손으로 밥을 차려 먹는 것도 귀찮았는지 아침부터 혼자 짜장면을 시켜서 먹고 있더군요. 그래서 간다고 얘기하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시모한테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이야, 너 너네 엄마랑 일주일이나 여행 간다며? 너 설마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너네 엄마 여행시켜주는 거 아니지? 어머님, 저 그이가 버는 돈 만져본 적도 없어요. 제 돈으로 저희 엄마 모시고 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겨우 쥐똥만한 수선집 하면서 돈이 남아도나 보지? 그렇게 돈이 많으면 그 돈으로 차라리 나 해외여행이나 보내줘라. 솔직히 여행을 가도 건강한 내가 가야지. 아픈 사람이 가서 뭘 하겠니? 시한부인 엄마를 모시고 여행을 간다는데도 막말을 해대는 시모 때문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나더군요. 그런데 제 화를 더 돋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모랑 통화하는 소리를 들은 남편이 옆에서 깔깔거리면서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100번 옳은 말 했네. 아프신 양반이 무슨 일주일이나 여행을 가. 그냥 하루만 있다고 오면 되지. 어차피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마당에 남들 하는 건 다 하고 싶어가지곤. 아유, 진짜 구질구질해.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서 남편한테 성큼성큼 다가가 남편이 먹고 있던 짜장면을 남편 얼굴에 확 부어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이 깜짝 놀라서 소리를 버럭 지르더군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이게 뭐 하는 짓인데?
내가 아픈 우리 엄마 모시고 여행 가겠다는데 보태주지 못할 망정 왜 막말이야? 당신 우리 엄마가 아프다는데 걱정되지도 않아? 우리 엄마 담도암 판정받고 투병생활 하는 동안 안부 전화도 한 번 안 했지? 세상에 이웃집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해도 걱정하는데 어떻게 가족이 암에 걸렸다는데도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참나, 내가 뭘? 그러게 평소에 몸 관리 잘하셨어야지. 그리고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환자 데리고 멀리 여행까지 가는 당신도 제정신은 아니야. 병원에 가만히 누워 있어야지. 무슨 그 멀리까지 여행을 떠난다고 그래? 우리 엄마가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시라잖아. 우리 엄마가 병원 생활만 하다가 남은 3개월 허비하고 싶진 않으시대.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행복한 기억만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모시고 여행 가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와? 그리고 우리 애들 나 혼자 낳은 애 아니고 당신이랑 같이 낳은 당신 자식이기도 해. 그런데 일주일 동안 애들 보는 게 그렇게 싫어? 난 일하느라 바쁘니까 그렇지. 바빠 죽겠는데 내가 애들 어떻게 봐? 일하느라 바쁜 게 아니라 여자 끼고 술 먹느라 바쁜 거겠지. 그리고 당신 일이 아무리 바빠도 우리 엄마 목숨보다 중요해? 떠나시기 전 마지막 소원도 못 들어드릴 정도로 중요하냐고. 난 우리 엄마 소원 꼭 들어드릴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집에서 애들이나 챙겨. 알겠어? 저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엄마한테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최대한 진정을 한 후 엄마를 모시러 갔어요. 먼 길을 달려 오랜만에 고향에 갔더니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더군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저희가 살 때 있었던 슈퍼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엄만 그 슈퍼로 들어가시더니 사장님한테 인사를 하시더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직도 여기서 장사하고 계시네요. 어머, 수영이 애미 아니야. 이사 가서 이제 못 보는 줄 알았는데 진짜 오랜만에 찾아왔네. 아휴, 절 기억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 수영이 엄마예요. 내가 나이 먹어서도 기억력은 좋은데 당연히 기억하지. 그런데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어디 아픈 거야? 그냥 그렇게 됐어요. 저도 이제 마냥 젊은 나이는 아니어서요. 그렇게 엄마와 슈퍼에서 간식도 사고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엄마와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수영 엄마, 여긴 어쩐 일이야? 아이고, 수영이가 많이 컸네. 많이 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줌마 다 됐어요. 저희 딸 벌써 애도 둘이나 있다고요. 어머, 그래? 세월이 벌써 그렇게 흘렀나? 그나저나 이왕 온 김에 우리 집에 가서 콩국수라도 한 그릇 먹고 가. 내가 이번에 콩 삶아서 맛있게 갈아놨거든. 오랜만에 반갑던 이웃 주민들도 만나고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다 보니 엄마의 얼굴이 한결 편해 보이시더군요. 최근 들어 그렇게 밝게 웃는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녁엔 엄마랑 같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얘기도 참 많이 나눴답니다. 엄마, 오랜만에 여기 오니까 되게 좋지 않아요? 나 어릴 때 엄마가 반찬 많이 해서 이웃집이랑 나눠 먹기도 하고 옆집 할머니 김장하실 때 도와드리기도 했던 거 다 기억나는데 그때 엄마가 우리 동네에서 인기 최고였잖아요. 그러게, 그땐 참 사람 사는 정이 따뜻하고 좋았는데 수영아, 엄마 그냥 여기서 살까? 여기에 있으니까 내가 아프다는 것도 잊을 정도로 마음이 편해지네. 나 이제 남은 생은 병원에서 고생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그 후에도 엄만 여행 기간 내내 고향에서 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남편은 저한테 전화해서 애들 보기 힘들다며 빨리 올라오라는 얘기만 하더군요. 저는 너무 짜증이 나서 남편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의 여행을 마친 후 저는 다시 엄마를 모시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저희 엄마처럼 큰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시골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자연치유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차피 병원에서도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고 치료를 해도 차도가 없으니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면서 자연 치유의 기대를 걸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할 게 있었어요. 바로 남편과 시모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일이었죠. 마침 집에 남편도 있길래 저는 시모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한테 꼭 드릴 게 있어서 그러는데 오늘 저희 집으로 좀 와주실래요? 그러자 시모는 제가 무슨 대단한 선물이라도 주는 줄 알고 헐레벌떡 저희 집으로 달려오더군요. 그러더니 기대감 가득한 표정으로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이해, 나한테 줄 게 도대체 뭐니? 너 혹시 나 해외여행 보내주려고 그러니? 거봐, 네 엄마 여행 보내줄 돈 있으면 날 보내주는 게 낫다니까. 네, 맞아요. 어머님 여행 좀 보내드리려고요. 그게 정말이야? 어디로 보내줄 건데? 나 지난번에 동남아 한번 갔다 와서 이번엔 유럽으로 가고 싶은데. 어머님 여행 보내드리려면 서류 작성할 게 좀 있으니까 이 서류 봉투 좀 열어보세요. 저는 시모한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안에 있는 걸 꺼내더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뭐야, 국토대장정? 아니, 국토대장정이라니 이게 도대체 뭐야? 어머님이 여행 가고 싶으시다면서요. 그래서 저 땅끝 마을까지 여행 갔다 오시라고 국토대장정 신청서 넣은 거예요. 서류 작성하시면 제가 신청해 드릴게요. 뭐라고?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내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무슨 국토대장정이야? 내가 해외여행 보내달랬지. 언제 이딴 거나 보내달라 그랬어? 어머, 해외여행은 무슨 해외여행이에요? 한국 사람이니까 국내 여행을 가야죠.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희 엄만 살 날 얼마 안 남은 사람이고 어머님은 건강하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건강한 몸으로 어머님 아들이랑 같이 손잡고 국토대장정이나 다녀오세요. 그거 일정이 한 2주 정도 걸릴걸요? 그 정도면 충분히 힐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해남 땅끝마을에 있는 대흥사에 가서 108배도 하고 오시고요. 어머님 불교 믿으시잖아요. 가서 108배 하면서 그동안 살아온 세월을 반성이나 하시라고요. 뭐야? 너 지금 나 놀리는 거냐? 이게 아주 시애밀 만만히 봐도 유분수지. 어디서 이딴 짓을 해?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도 황당하다는 얼굴로 저한테 이러더군요. 그래 여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나보고 우리 엄마랑 같이 국토대장정을 갔다 오라고? 나랑 우리 엄마가 그렇게 힘든 걸 어떻게 해? 힘들든 말든 그건 나 알 바 아니고 당신이랑 어머님한테 딱 어울리는 여행인데 뭘. 가정도 안 챙기고 여자 끼고 노는 너랑 자기 아들밖에 모르는 막말이나 하는 어머님한텐 버스비도 아까워. 그러니까 버스도 타지 말고 그 튼튼한 두 다리로 걸어서 갔다 와. 참나, 당신 이거 지금 우리한테 복수하는 거야? 장모님이랑 여행 가시는 걸로 한 소리 했다고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는 거냐고? 내가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 줄 알아? 너랑 너희 가족들이 저지른 죄가 10손가락을 다 접어도 모자라. 내가 하나씩 한번 말해줘 볼까? 첫째, 아빠란 인간이 자식들 생일도 모르고 아빠 노릇도 안 한 죄. 둘째, 가족은 내팽개치고 맨날 술에 골프에 여자 끼고 노느라 정신 팔린 죄. 셋째, 아픈 장모님을 걱정하긴커녕 막말이나 한 죄. 그리고 넷째, 40살도 넘은 아들을 가족 전체가 어린애처럼 끼고 돈 죄. 다섯째, 며느리 가족이 아니라 다 큰 아들 보모로 생각하는 죄. 여섯째, 지금 이 순간에도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뻔뻔하게 나오는 죄. 왜? 더 말해줄까? 아직 손가락이 4개나 더 남았는데 아예 발가락까지 다 세가면서 말해줘? 여보, 제발 그만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해줬는데도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니? 그래, 어차피 네가 반성할 거란 생각은 추워도 안 했어. 애초에 반성한 인간이었다면 그런 짓거리를 하지도 않았겠지. 그나저나 어머님, 국토대장정 신청서 뒤에 있는 건 아직도 안 보셨나 봐요. 뒷장도 있는데 얼른 보시지 그래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모가 허겁지겁 뒤에 있는 서류를 꺼내더군요.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져선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야, 이혼 신청서? 너 지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겠다는 거니? 네, 당연히 이혼해야죠. 저런 재활용도 안 되는 인간이랑 제가 왜 같이 살겠어요? 저는 진작에 이혼하자고 얘기했는데 이 인간이 이혼을 안 해주네요.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여행 이혼하기 전에 보내드릴 테니까 깔끔하게 다녀오세요. 아시겠어요? 니까짓게 내 아들이랑 이혼한다고 하면 뭐 무서울 줄 알아? 어차피 이혼하면 너만 손해야. 겨우 지똥만한 수선집 하는 주제에 잘 나가는 내 아들이랑 이혼하면 네가 먹고 살 수나 있겠니? 겨우 지똥만한 수선집이요? 요즘 지들은 잘 먹어서 똥이 그렇게 큰가 보죠? 저기 어머님, 뭘 잘 모르시나 본데 제가 저희 엄마랑 운영하는 수선집, 그냥 동네 수선집 아니에요. 2층짜리 상가 건물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직원 8명이나 데리고 하는 리폼 회사라고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매출도 아주 상당하거든요. 유명한 연예인들도 명품 리폼하러 자주 오는데 얼마나 버는지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죠? 뭐야, 동네 수선집이 아니라 직원을 두고 운영하는 회사였다고? 그래요. 얼마나 본인 아들한테만 관심이 있었으면 며느리가 무슨 일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세요. 그나저나 당신도 우리 엄마 회사가 이렇게 잘 나가는 거 몰랐지? 하긴 내가 엄마랑 같이 일하는 것만 알았지 한 번도 놀러 와본 적도 없잖아. 당신만 뭐 잘 나가는 사업가인 줄 알아? 우리 엄만 당신보다 더 먼저 잘 나가고 있었어. 그러자 깜짝 놀란 남편이랑 시모가 날뛰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그런 얘기를 왜 지금 해? 장모님이 그렇게 돈을 잘 버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야. 아, 우리 엄마가 돈이 없는 줄 알고 무시했구나. 그런데 내가 그걸 왜 당신한테 진작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난 사람은 돈이 아니라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잘 벌든 못 벌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당신이란 인간은 우리 엄마가 얼마 버느냐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나 보네. 그리고 아줌마도 똑같아요. 저번에 우리 엄마한테 다 늙어서 남편한테 이혼당한 불쌍한 여편네라고 했죠? 지금 제일 불쌍한 건 아줌마예요. 우리 엄만 아빠한테 이혼당한 게 아니라 이혼을 청구한 거고요. 워낙 능력이 좋아서 돈도 잘 버는 사업가라고요. 그런데 아줌만 평생의 업적이 아들 오냐오냐 키운 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맨날 아들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아끼는 아들이랑 평생 같이 사세요. 아시겠어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이고 목이야. 며느리라 내가 시애밀 잡어. 아유,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더 이상은 못 있겠다. 나 그냥 집에 가련다. 시모는 그렇게 말하고선 휙 돌아서 현관으로 나가더군요. 그래서 저는 턱끝으로 시모를 가리키며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뭐해? 당신을 그렇게 아끼는 어머님이 집에 가신다는데 모셔다 드리지 않고 얼른 당신도 쫓아가. 에이씨, 당신 두고 봐. 나 절대 당신이랑 이혼 안 해줄 거야. 알겠어? 그게 어디 당신 마음대로 될까? 한번 마음대로 해보시던지. 그렇게 남편은 시모와 함께 씩씩거리며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이후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저한테 몇 번이나 찾아와서 이혼 소송을 취소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절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간하곤 단 하루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된 후 저는 고향 마을에 작은 집을 하나 사서 엄마를 그 집에 이사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운영하시던 회사와 엄마 소유의 건물은 제가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공기 좋은 시골에서 자연 치유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 전화를 했는데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오늘 밥 잘 드셨어요? 또 소화 안 되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잘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현미밥에 산나물에서 꼭꼭 씹어 먹고 있어. 이상하게 똑같은 식단으로 먹어도 여기서 먹으니까 입맛이 조금씩 도네. 나 하루에 물도 2리터 이상 마시고 아침엔 스트레칭이랑 명상도 꼬박꼬박 하고 있어.
텃밭에서 상추 키우는 것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재미있으시다니까 다행인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엄마 거기서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면 큰일 나요. 저는 쉬는 날마다 고향에 내려가 엄마를 만났습니다. 회사만 아니었다면 엄마 옆에 계속 있고 싶었는데 엄마가 기껏 키워놓은 회사를 방치할 수는 없었거든요. 엄마, 혈색이 좀 좋아지셨네요. 지난주에 봤을 때보다 훨씬 나아 보여요. 그러게.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땅을 밟아서 그런가. 내가 거울로 봐도 옛날보다 훨씬 괜찮아 보여. 나 요즘엔 아침마다 1시간씩 뒷산에 가서 맨발로 산책도 하거든. 맨발로 흙을 밟는 게 그렇게 건강에 좋다더라. 아유, 그러다가 발 다치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하여튼 우리 엄마 자연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셔. 그 외에도 저희 엄만 매일 녹즙도 내려 마시고 좋은 음악도 많이 들으셨어요. 게다가 식단도 저염식에 유기농 식단으로 섭취를 하셨죠. 그렇게 살 날이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했던 저희 엄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멀쩡히 계시답니다. 그냥 살아 계시기만 한 게 아니라 정말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얼마 전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희도 이런 방식으로 몸이 좋아진 사례가 있다는 걸 듣긴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놀랍네요. 이젠 암 환자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날 저랑 엄만 서로 끌어안고 소리를 깍깍 지르며 기뻐했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자연치유 방식으로 몸이 좋아진 사례들이 꽤 많더라고요. 물론 그 방법이 다 맞는 건 아닐 거예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오히려 자연치유 방식이 더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희 엄마한텐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평생 바쁘게 살아오시고 아빠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다가 고향에 내려가 원래 알던 사람들이랑 마음 편히 지내서 몸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저희 애들을 키우면서 엄마가 하시던 회사를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저랑 이혼하고 2년 만에 사업을 말아먹었다고 하더군요. 돈을 펑펑 쓰고 맨날 술 먹고 여자만 만나고 돌아다니니 회사가 멀쩡히 남아있을 수가 있겠어요? 결국엔 재정 상태가 어려워져서 사채까지 쓰다가 결국엔 회사가 망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다네요. 그리고 저희 아빠도 엄마랑 이혼하신 후에 나눠 가진 재산을 노름에 다 탕진하고 지금은 월 30만 원짜리 고시원에 살고 계시다고 하더군요. 예전엔 그렇게 나쁜 아빠는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변해버린 건지 제 마음도 참 착잡했습니다. 저는 요즘 고객들이 의뢰한 가방을 리폼하면서 제가 하는 일이 사람 사는 인생사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리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 될 수도 있고 쓰레기통에 처박힐 만한 누더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방도 그렇듯이 사람도 자기 자신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리폼하는 가방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생각이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같이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한 발자국씩 나가보자고요. 그럼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